네, 이 자리에는 장광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북한이 오늘 오전 우리 시간으로 10시 반, 북한하고 우리하고 좀 시간이 좀 30분 차이가 나니까요. 네, 북한 시간 10시. 네. 예, 핵실험을 이제 실시했다. 그리고 12시 반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것도 이제 수소폭탄 핵실험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사실로 이제 파악이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 우리 정부 당국 네. 뭐 지금 그 분주히 분석하고 있는 걸로 지금 봅니다만은 네. 상당히 신중한 모드입니다. 예. 우선 지진파 규모도 정확히 발표하지도 않고 예. 또 수소폭탄 진위 여부에 관해서도 지금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도 북한 발표를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다. 예.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3차 핵실험을 했던 2003년 2월 12일 날 그 지진파 규모가 2013년 2월 달에 지진파 규모가 그때 4.9 그다음에 한 6에서 7킬로톤 정도의 그 규모를 가졌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대략 한 4.8 그때보다 규모가 좀 조금 낮아요. 낮은 정도. 그렇다면은 그 규모 자체가 3차 핵실험보다도 적은 규모다. 그걸 가지고 수소탄 실험을 했다고 보기에는 현재까지 갖고 있는 군사적 상식으로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이 또 소련이 과거 1950년대 초에 그 수소폭탄 실험을 했을 때 미국은 52년도, 구소련은 53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사실상 메가톤급이었습니다. 이거하고 뭐 비교가 될지 않을 정도로 그런 정도의 규모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기존에 실시했던 그 핵실험의 규모보다는 최소한 1, 2배, 몇 배 정도는 커야 제가 볼 때는 수소폭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그 수소폭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가. 북한이 소형화시켰다고 그러는데 기존 이 핵실험의 그 북한의 핵도 뭐 스스로는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하였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우리 정보당국 또 미국의 정보당국에서도 소형화는 상당히 진척은 되었지만은 소형화가 완성이 되었다라고까지는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인공 그 지진이 핵실험인 것만은 분명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발표한 대로 수소폭탄을 실험을 했다라고 액면 그대로 믿기는 조금 의심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다. 이러면 상당 부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조한범 연구위원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예, 이제 이번에 북한의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이 세 부분인데요. 하나는 이제 소형화된 수소폭탄이라는 표현이죠. 소형화하고 수소폭탄.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무너져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 세 대목인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4번의 핵실험으로 수소폭탄을 개발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폭탄은 구조상 또 원리상 원자폭탄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 자체를 기폭제로 쓸 만큼 굉장히 복잡한 기술이기 때문에 수소폭탄을 개발을 완성했다고 하는 표현은 뭐 믿기 거의 어렵고요. 다만 기술적인 진보는 상당히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번 3차 핵실험 때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에 성공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그 소형화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은하 3호라든지 대포동이라든지 뭐 사거리가 5,000에서 12,000km 달하는 미사일들을 실험하는 것에 주목을 하는데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쿼드 500km 내외, 그 다음에 사거리 2,000km 내외 노동계열 미사일들입니다. 이 미사일들은 이미 실전 배치가 돼 있고 신뢰성이 검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지금까지 북한이 핵 폭발 능력은 있지만 이걸 소형화해서 이 미사일에 실을 능력이 있느냐 여부는 지금 의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그 부분에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주장을 보면 면밀히 검토해보면 그러면 지금 이 미사일들은 베이징에서부터 일본 전역을 사거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장착만 하게 되면 바로 무기화가 가능하죠. 그래서 수폭일 가능성은 낮지만 소형화 등 일정한 부분에 상당한 기술적 진보는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 차장님, 이게 지금 그 원자폭탄이냐, 이제 기존에 했던 게 이제 원자폭탄 아닙니까? 3번 그 핵실험한 것이. 이제 원자폭탄이냐, 수소폭탄이냐, 이 차이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우선
1, 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에 의한 그 핵실험이 거의 확실하고요. 예. 3차는 조금 불분명합니다. 아. 3차 핵실험은 이제 북한 스스로는 뭐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하였다라고 하면서 예. 마치 플루토늄이 아니고 이제 우라늄 탄인 것처럼 그렇게 상당히 그 냄새를 많이 풍겼지만은 예. 그 우라늄 폭탄이 이 실제 만들어서 그걸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확정을 못 가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여간 그런 상황에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우리 주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미국이 핵실험을 했던 것을 돌이켜보면은 1945년 7월 달 포스탐 회담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핵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그리고 수소폭탄 실험하기까지는 7년이 걸렸어요. 1952년이죠. 예. 그리고 이제 다시 구소련 같은 경우는 그 미국보다 4년 넘게 49년도에 핵실험을 성공을 하였고 다시 4년 만에 그리고 수소폭탄 성공을 했습니다. 네. 중국의 경우는 그 64년, 67년 그러니까 3년 만에 점점 기술이 진보되다 보니까 이렇게 7년, 4년, 3년 만에 원자폭탄에서 수소폭탄으로 진화되고 발전시킨 것은 틀림없습니다. 네. 북한도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원자폭탄을 만들고 나면은 그것을 진화시키고 개량시켜 가지고 더 나은 성능이 훨씬 이 강력한 폭발력을 갖는 이런 것들 가서 연구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과거 미국이나 또는 그 구소련이나 중국이 그 자기 마음대로 그 열린 상태에서 핵실험을 준비하고 무한정의 자원을 거기 투입했던 거하고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그렇게 준비를 해서 수소폭탄까지 만들었겠느냐 하는 것은 상당히 의심 가는 대목이다라는 거. 그렇군요. 예, 지금 그 평양 화면이 들어온 것 같은데 평양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북한이 첫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뒤에 북한 주민들은 평양 거리로 뛰쳐나와서 북한 그 공식적으로 오늘 12시 반에 발표하는 화면이 지금 잠깐 보였는데요. 핵실험 성공을 축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죠? 네, AP통신은 북한 주민들이 두꺼운 겨울 코트를 입고 평양 기차역 인근 거리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서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은 조선중앙TV 앵커가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두 손을 들고 박수갈채를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금 이 핵실험 발표 이후에 처음으로 평양 거리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네. 자, 조한범 연구위원님, 이게 지금 뭐 핵실험이든 또는 뭐 수소폭탄 실험이든 이 네 번째 이 핵실험을 감행한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의외고요. 네. 지금 1차 핵실험 때 세계가 놀랐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그것보다 더 의외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2014년 미국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북핵을 반대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 2015년 9월에도 유엔 안보리의 제재는 어떠한 국가도 준수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주석이 국제석상에서 2번이나 강력하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대외교역의 90%를 북중교역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일에 손을 쓰게 되면 북한 경제는 파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김정은 정권이 지금 경제개혁을 위해서 핵심을 기르는 부분이 경제개발고 정책입니다. 그거는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외자가 들어올 수가 없죠. 거기다 사력을 다했던 금강산관광사업체에게 오해사 조치도 이제 거의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대단히 실익이 없는 판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모모한 즉흥적인 어떤 판단에 기초한 것 같고요. 1년의 어떤 그동안의 12월 이후의 어떤 시간적인 경과를 보면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12월 10일 날 김정은이 수폭 발언을 하고요. 11일 날 남북 차관급 회담이 열리지만 결렬됩니다. 12일 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모란봉 악단이 철수를 하고 12월 29일 날 김양건이 죽거든요. 저는 김양건 당비서도 사고사라고 보기 좀 어렵고요. 이렇게 본다 그러면 차관급 회담을 결렬되면서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접은 것 같고요.
또 모란봉 악단 건 가지고는 북중 간의 핵 문제 가지고 심각하게 의견이 대립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남 온건파이고 대화파인 김양건이 책임을 졌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왜 1월에 신년사를 이렇게 온건했냐면 원래 신년사는 몇 달 전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 김정은이 12월 이후에 강경 모드로 전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무모한 무리한 선택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참모라든지 측근들이 이걸 말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은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뭐 이렇게 대외적으로도 보여주기도 있지만 대내적으로도 뭔가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잘 짚어주셨는데요. 1월 8일이 아마 김정은 지금 생일로,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모레군요. 그 3일을 앞두고 저렇게 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조한범 박사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합리적으로 보면은 이건 극히 무모하고 북한 경제나 지금 조금 숨통 트이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걸 갖다 국제적인 이제 제재와 압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게 뭐 아주 불을 보듯이 뻔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핵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김정은의 소위 이 어떤 의미에서 치적, 업적 이런 것의 과시, 이것이 바로 이제 5월 달에 계획되어 있는 제7자 당대회 36년 만에 개최되지 않습니까? 이제 김정은으로 하여금 스스로 대내외의 김정은 세대를, 김정은 시대를 알리는 이런 이제 점에서 본인의 이 치적으로 소위 할아버지가 기초를 닦고 아버지가 만들었던 핵을 드디어 내가 수소폭탄까지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이 대내적으로 아주 결속 가시와 강성대국의 이제 어떤 최종점으로서의 수소폭탄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분리점, 제재, 압박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지금 앞서 화면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만 김정은 본인이 직접 이렇게 사인한 그 화면을 이렇게 공개도 했고 직접 뭐 핵실험을 이제 승인하였다 뭐 하는 내용이 이제 쓰여 있고 본인 사인까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상태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대단히 과시적인 행위 같고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심각한 게 지금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핵실험 발표가 난 지 몇 시간 만에 병력을 국경지대로 이동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거든요. 김정은 집권 이후에 중국이 강력한 불쾌감을 표시할 때 병력을 국경지대로 이동을 시킵니다. 첫 번째는 언제냐면은 친중파인 장성택 처형 시점에 병력을 이동시킨 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난해 8월 목함지뢰 도발 사건 때 탱크 부대를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건 사실 국경지대 병력을 증발시킨다는 이야기는 북한에 굉장히 강력한 군사적 압박이 되거든요. 그럼 북한 역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 선생님 나오셨지만은 그러면 그건 사실 무력 시위거든요. 근데 지금 바로 신속하게 병력을 이동시켰다는 얘기는 대단히 심각한 경고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 정권이 상당히 문제점이 뭐냐면 장성택이나 리용호 전 참모장이나 아니면 이번에 사망한 김양건이나 다 사실은 북한의 국가 브레인들이거든요. 국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인물들이 숙청당하거나 제거당하면서 김정은의 합리적인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 인물들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도 만일 합리적인 참모들이 직언을 했다 그러면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죠. 특히 이제 그러니까 7차 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열리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방당 세포에서부터 대표를 선출하고 군 대표를 선출하고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대사인데 이때 지금 미래의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지금 업적을 성과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면에서 자기 고립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지금 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내 과시용 정도 외에 그다음에 대외 엄포용 정도 외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변덕스럽고 즉흥적인 국정 운영 상태가 지금 심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중국에 관해서는 이번에 아마 결정적인 이 소위 자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좋지 않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이제 시진핑 주석이 취임을 하고 나서 바로 이 2012년도에 미사일을 쐈고, 그리고 그 이듬해 이제 당 서기가 먼저 됐고 주석이 되기 직전에 또 3차 핵실험을 하고 이번에 또 그렇게 반대한에도 불구하고 또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북한이 어느 정도 다시 이제 유인 사내가 와가지고
당창건 70주년을 계기로 해서 다소나마 개선되어 가던 네. 그런 북중 관계의 아주 결정적인 찬물을 끼얹은 스스로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중 접경 지역으로 병력이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동계 훈련 중입니다. 네. 동계 훈련 중이기 때문에 핵실험을 한 어떤 여파로 무슨 경계를 위해서 병력을 이동했다기보다는 예. 동계 훈련 중에 있는 접경 지역에 있는 부대들이 일부 이동한 것이 이렇게 보도되고 있지 않은가. 아무리 빨라도 핵실험을 오전에 하고 나서 오후에 병력을 급히 이동한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제가 볼 때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 그건 우리가 좀 보는 시각을 예. 그렇게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죠. 네. 예.